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다행인 것은 52,000달러 위에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53,000달러 돌파 직전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확인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과연 53,000달러 부근의 저항을 언제, 얼마나 잘 해소해 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78을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대 초반으로 소폭 후퇴했는데,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살짝 빠져주면서 알트코인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드 앨런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이 52,200달러 부근에서 일간 종가 마감을 해준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최근 반등 이후에 일주일에 걸치면서 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 왔던 구간인데, 이번에 여길 올라서 주면서 이제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통해서 강세 메가폰 패턴을 잘 완성해가고 있다라며, 비트코인은 2021년 올타임 하이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결국 메가폰 패턴의 정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번 강세장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69,000달러 뚫는 거는 당연하고 10만 달러 이상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가끔 좀 멀리서 바라보면 많은 의구심이 사라지곤 한다. 월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종가는 강세 캔들이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월간 박스권 고점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월간 박스권 목표는 전고 돌파, 그러니까 69,000달러 부근을 의미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4년 만에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패턴까지 잘 형성되고 있다. 이 주기는 4년마다 반복된다. 반감기가 시작되면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월 반감기까지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하루 채굴량을 900개 정도로 잡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450개로 훅 하고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비트파이넥스 주간 리포트 내용을 인용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홀더들의 6%만이 손실 상태인데, 이건 초기 강세장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 22억 달러 넘게 유입됐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미국의 CPI 발표 직후 살짝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는 여전히 이 시장, 비트코인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26일 연속 순유입을 확인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네크의 현물 ETF였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거래량이 2억 5,8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전 평균 거래량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잘 모르겠지만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한 명의 기관 투자자에게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32,000건의 개별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건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의 60배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레딧이나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습니다. 인플루언서 추천을 받아서 개인들이 하루 사이에 32,000건 거래를 성사시켰을 수 있다는 건데, 꽤나 재밌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몇 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건 ETF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일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비트와이즈의 일일 거래량은 1억 900만 달러에 달했고 바네크와 위즈덤 트리의 거래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BTC를 제외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은 20억 달러를 보였는데 ETF 출시 첫날 이후 최대 거래량을 확인해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고착화될지 더 강화될지 아니면 조금 약발이 빠지게 될지 굉장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ETP 발행 기업인 21Sures의 공동 설립자 오피리아 스나이더는 비트코인 ETF가 지금까지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내년에는 ETF 발행사들 사이의 격차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시장에는 최대 3명에서 5명의 승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반감기 랠리를 급강으로 펼치면서 신고점 의미 있게 만들어내고 약세장으로 다시 진입하는 그때 즈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도 경쟁력에 따라서 한번 정리가 돼 준다라면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오히려 땡큐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기어이 드디어 마침내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찍은 것은 2022년 4월 26일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간이 흘러갔는지를 새삼 느끼게 만드는 숫자인데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3,500달러 이후의 전고 돌파 기대감 이 정도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은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52,000달러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더리움은 개당 3,800달러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상승 여력은 여전히 엄청나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행보 역시 최근 잇따라 눈에 띄고 있는데 온체인 애널리스트 엠버스에는 특정 고래 주소가 3,412 이더를 매입했는데 총 1,001만 달러 규모로 평당가는 2,933달러라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주소가 2월 8일부터 12일 동안 83,285 이더를 매입했고 평균 매입 가격은 2,789달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고래 투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을 3,000달러 정도에 매도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기에 엄청나게 매집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시총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알트코인들도 꿈틀거리는 상황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주간 리포트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른 시장 모멘텀과 강세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여러 온체인 지표들을 봤을 때 알트코인 시장이 더 성숙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인 뒤에 다른 알트코인들로 자본이 유입되곤 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생태계는 지난 사이클에서 대대적으로 변화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솔라나는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고 폴카닷과 코스모스 생태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도 스테이킹 분야가 일관된 자금 유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 재미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해서 꽤 아리송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 현물 ETF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건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짧게 멘트를 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질문도 재밌었는데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과 ETF 발행을 그러니까 XRP ETF 발행을 논의하고 있는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리플은 XRP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우리가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들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양반 요즘에 아리송하게 말하는 방법 과외라도 받는 건지 꽤 묘한 뉘앙스의 멘트를 던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XRP 현물 ETF 발행이라는 게 리플이 주도할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다른 알트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 같은 멘트를 통해서 XRP 역시 현물 ETF로 출시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멘트로 해석되게끔 그 여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남겨버렸습니다. 이 양반 인터뷰 이후에 X를 통해 남긴 멘트도 이 커뮤니티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데 오늘 블룸버그 TV에서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건전한 정책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잠재적인 XRP ETF, 리플의 최근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리플이 계속해서 규정 준수 우선 사고방식을 취하는 이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XRP ETF가 잠재적이다, 포텐셜하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던지다 보니까 당장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블랙록과 연결지으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도 XRP ETF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ETF 이슈도 IPO 이슈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건데 특히 소송 이슈가 지금 두 갈래 포인트 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하나는 약식재판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에 대한 벌금 이슈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라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또는 양측의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는 이제 4월부터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는 건데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와 약식재판 판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얼추 최종 판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건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고 이제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들 근데 이게 여차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10,000 설계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마크 필립스입니다. 이 양반은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2019년 2월에 XRP는 $10,000에 설계됐다 이런 다소 전폭적인 논문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꽤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XRP는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기관과 소매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의 멘트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걸 근거로 XRP $10,000 설계 근거를 하나하나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양반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XRP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XRP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2019년 당시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가치를 합한 총액이 1,100조 달러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XRP 전체 발행량인 1,000억 개로 나누면 얼추 개당 11,000달러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현재 환율로 1,300만원 넘는 거액의 시세가 형성됩니다.
이건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리플 XRP가 가진 송금 혁신이 어느 정도 강력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 짚어봤기 때문에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리플 XRP는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리플 에스크로 계정의 XRP 발행량의 55%가 잠겨 있었는데 이건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XRP는 0.25달러에서 0.6달러 사이에 거래가 됐고 이건 중앙값 양쪽의 120% 범위를 나타낸다. XRP가 1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기관들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꽤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스위프트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의 일일 거래 규모가 5조 달러였기 때문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긴 XRP를 제외한 450억 XRP를 사용할 경우 이 모든 스위프트를 XRP가 담당할 경우 XRP 한 개당 가격은 111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계산을 도출합니다. 총 거래 규모 5조 달러를 450억 XRP로 나누면 111달러라는 개당 가격이 나오고 이걸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XRP가 못 가도 100달러 갈 것이고 많이 가면 10,0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 같은 마크 필립스의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필립스는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멘트를 덧붙이는데 많은 XRP 홀더들은 가격이 진짜 10,000달러까지 높아질지를 물어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보장은 없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전체 자산 시장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1100조 달러 가치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2024년 2월 이후 딱 지금 이후가 적어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또 참 시점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음모론이라고는 해도 XRP의 특성과 미래적 가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음모론 수준은 다음부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한바탕 화제가 되고 나서 2달 뒤 그는 두 번째 논문을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는데 그때도 역시 제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호연지기는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부채 이슈가 등장합니다. 당시 논문을 보면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는 2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미 2022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는 3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4경 4천조 원 수준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한 이슈라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일본의 공공부채가 12조 달러, 중국은 9조 달러, 영국도 3조 5천억 달러다. 이런 수준의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준비 통화를 소개한다라며 XRP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XRP는 1000억 개가 생성됐고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XRP가 개당 10,000달러에 형성될 경우 1000억 XRP는 1000조 달러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건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한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XRP는 명목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준비 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국 정부는 발표할 것이다. 이건 유틸리티와 매수세를 붙여서 XRP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건데 이후 각국 정부는 XRP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목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순도 100% 수준의 음모론이라고도 바라볼 수도 있는데 뭔가 끄덕여지면서 가슴이 또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두 번째 논문을 마무리하며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 등이 리플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유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데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멘트 2년 뒤에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크 필립스 논문을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의 무게를 찍고 있는 사람들은 SEC가 억지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정부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XRP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팩트들과 각국 정부의 음모론이 묘하게 섞이면서 XRP 100달러 내지는 10,000달러 음모론이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음모론적인 성격에 좀 더 현실적인 팩트를 더해주는 것은 XRP가 새로운 국경 간 송금 결제의 기준이 되는 ISO 2002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국 정부가 ISO 20022를 도입하는 것은 CBDC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미국 연준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도입했습니다. 리플이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참여하는데 미국 연준도 도입을 하고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고 이런 상황이 더해지다 보니까 XRP 진성 홀더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팩트는 좀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상황을 놓고 XRP가 모든 CBDC 송금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CBDC 시대가 본격화돼서 CBDC를 통한 국제 송금이 일상화된다라면 리플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비자, JP모건 등 여러 기관들의 송금이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해주고 있는 XRP 10,000달러 시나리오. 실제로 XRP가 세계 준비통화 반열에 오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브릿지 커런시로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IPO 이슈가 대기 중이고 미국을 제외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서는 이미 XRP에 대한 채택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지점은 과연 유틸리티적인 훌륭한 기능성이 언제쯤 시세에 반영되느냐 이거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CBDC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리플 소송이 적절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는 크립토 종목들 가운데 끝판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하기 참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워낙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XRP 가지고 인생 역전해보겠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 성격이 매우 강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